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학 1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탕화면은요, 그 1년에 한국마다 있었던 그 세계 한국학 대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국학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한국이라는 그 국가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입장, 그런 부분의 강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도를 함께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부터 근대 이전,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그 여러 문화적 그 개방성과 문화적 자주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적 개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한반도 사회가 비교적 조금 액티비티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권에서 언어도 가져오고 글자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 문화나 통치체계, 그러니까 정치체계 같은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배타적 영역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좀 수용적 영역으로 그 성격을 자리매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개방성에 있어서 문화적 개방성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항목이 있겠는데 그 자주적이거나 어떤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그러니까 한반도의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의 그 한국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적극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소극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단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11강 마지막 부분에서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후민정음이라는 그 한글을 창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글이라는 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한글을 창제를 했는데 그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한글에 대한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단적으로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느냐? 그 문화적 개방성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고 견고해져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터부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나 그때 조선이 한반도잖아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언어와 우리 민족의 글자를 진짜 출범시켰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상당히 감격적이어야 할 것이죠. 아, 대단히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의 언어와 글자를 갖게 되었구나. 이 글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만약에 문화적 자주성의 그 감성이 조금 센시티브 했다라면은 분명히 그렇게 후민정음이 수백 년 동안 연구가 안 되고 방치되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연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화적 개방성은 높았지만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관심은 조금은 미온적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편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실학이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그 대동여지도라든지 그 천문학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실용서적 같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바탕이 있는 게 실학이라는 것 자체도 참 단어가 우스운 거예요. 원래 학문이라는 게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주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학문인데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게 어떤 생활에 어떤 유익이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그냥 그 개인의 추상적 이념, 사상 그런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실망할 수 있는 구석과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용학이라는 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반대로 그렇다면은 그 문화적 개방성에 의해서 모방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것이 없었던 거죠. 우리 것이 없다 보니까 흥미를 못 느끼고 사실은 그냥 소모적으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한반도에서는 일찍이 전통적 한국학에 대한 관련된 활동이 있었지만 한국학에 대한 그 인식은 상당히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조선시대 보면요, 그래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동질화를 추구한 것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와 조선을 어떤 일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방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중국의 문화를 모방한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문화적으로는 일치한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각자의 국가만의 개별적 고유성, 스페셜리티가 있는 건데 그 스페셜리티를 그냥 뭉개고 나는 중국과 하나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동질화를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추구하고 있는 동질성 이외에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의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만 그냥 우리 특성이라고 여기고 그 특성은 중국과 동질화를 통한 종질화를 위한 재료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함께 했던 것이 바로 그 소화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화의식이 한국인을 대신했다고 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위에 단편적인 한국인식만 가지고는 한국학에 대해 논의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학적인 접근, 후민저금 창제, 그리고 신라의 향가 사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서는 이게 중국과의 워낙 그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약간 아이덴티티를 내세울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은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한국학에 대한 논의하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라는 해석의 일환이죠. 그러면 이제 근대 이후의 그 한국학의 흐름은 그 중국과의 동일시됐던 그 동화의 의지와는 또 어떻게 다르게 전개가 됐는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근데 이후에는 먼저 그 일본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에서 동북아시아는 여러 가지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양상들을 보였죠. 그게 이제 정치적 지형성인데 그 정치적 지형성이 사실은 문화적인 것들을 조금은 그 문화적 퍼스펙티브를 왜곡시키거나 결정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개화기 이후에 일본이 조선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어떤 침략적인 어떤 침략 전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 침략의 목적 아래 조선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환이 되다 보니까 1910년도에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 한일 합병 사건이 일어나요. 한일 합병 후로는 이제 약간 그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른바 이것이 이제 문화제국주의적 관학인 조선학을 개발하기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의 차이예요. 이거는 뭐 어느 국가가 좋다 나쁘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구분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역사적이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능력 그런 부분으로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화제국적인 그 조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입장이 바로 여기에 지금 묻어 있는 건데, 네, 그 문화제국주의라는 그 퍼스펙티브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같은 조선학이다라고 이제 그 조선을 바라보는 그 한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 나라의 당사자가 그것을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 나라는 식민지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종속되어야 될 가치관을 가진 국가다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 퍼스펙티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할 때 물론 객관성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제일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우월성을 어떤 자정 능력을 통해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 검열 도구를 갖고 있는 것도 자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적인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역사를 그리고 한국학을 그 조선학을 연구할 수가 있을 때 가장 객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일 수 있는 우리의 시점과 논의가 그냥 그 대상이 아닌 타국의 국가의 관점에서 심지어 그 타국의 국가가
이 대상화된 국가를 식민지 지배성으로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태도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식민지 지배 당사자 국가의 그 개발 학문의 관점은 철저하게 문화제국주의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문화를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는 대상화된 관점에서 기술하고 풀어낸다라는 학문적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게 바로 문화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제국주의라는 것은 예전에도, 이건 꼭 일본의 조선의 어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맥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또 아시아를 향해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활동을 했던 부분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화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문화제국주의적 역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화제국주의적 역할로서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런 조선학이라는 게 일제강점기에서 사실은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본이 학자에 의해서 신라의 고분 발굴도 결국에는 그 이민족의 한국 지배를 역사적으로 고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제 고분 발굴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조선의 선사시대나 고고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식민지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의 민속과 풍속을 조사 수집하는 데 치중해서 1910년도에 조선사회고, 1911년에 조선종교사 등의 저서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한국학의 발달은 한국인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인의 문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개발된 조선 사회고라든지 조선 종교사와 같은 그 조선 사회의 그리고 조선 문화에 대한 맥락을 다룬 관점, 곧 문화 제국주의적 관점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에서 조선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한국학의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인에 의한 한국학 연구는 그 신채호나 정인보, 박은식, 최남선 등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조선인 학자거든요. 그리고 나라벌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조선인 학자들이 약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선의 어떤 조선인다움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학에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좀 많은 접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 한국학 연구라는 게 원래 학문 연구라는 게 되게 그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관변으로 구축되어지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조선 사회의 연구가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사회적 관심도가 높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게릴라 전술처럼 여기저기서 한국인의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 노력의 열정만큼은 그 체계가 따라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대적 학문 체계를 세우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을 뒤에 이뤄서 이제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있어요. 경성제국대학 출신과 일본 등지 유학생들이 한국학 연구의 어떤 선봉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일정 강점기 시대니까 주체적 한국학을 개척한 이들의 연구가 민족적 자각과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어떤 그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을 식민지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고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기를 원하는 건데 조선인은 이 식민지성의 어떤 당위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나라를 조선을 여전히 주체적인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의 관점에서는 조선은 주체적 나라가 아니라 복속된 국가가 아닌 국가의 일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일부로 보는 거지만
조선은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조선은 조선이라는 관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 속에서의 학문적 퍼스펙티브는 주체성과 객관성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성은,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 볼 때는 조선은 개체성이에요. 그런데 조선을 조선의 국가의 전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선이라는 국가로 보게 되는 그 관점은 온전히 서스펙티브, 그러니까 주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체적인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인정해주기에는 이 강점기의 영토성을, 식민지성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다른 체제로 세웠던 조선총독부가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해서 조선 역사입니다. 조선사료 총관들을 펴내게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근대적 학문 방법인 문헌실증적인 태도를 임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조선사나 조선사료 총관 등을 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이제 그 전근대적인 그 학문 방법은 그 어떤 역사적 사료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구전에 대한 입증에 조금 집중했더라면은 근대적 학문 방법은 그 역사적 사료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문헌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어요. 그 조선사와 조선사료 총관이 문헌 실증적으로는 객관성을 많이 담보했다라고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수단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그 도구성의 퍼스펙티브가 그 방향타가 잘못되면은 그게 한계를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헌실증적 태도를 취하고 근대적 방법론을 사용해서 조선사와 조선사료 총관에 접근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식민지 통치의 일환과 그 퍼스펙티브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문헌실증적이라는 접근이라 하더라도 뭔가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라든지 을사늑약이라든지 그런 조항들을 보고서 보게 되는 역사적 관점과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성을 당연한 것과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삼고 있는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곧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한일병합이라든지 을사늑약은 늑약이 아니라 조약으로 보는 거고, 그것을 일방적이고 어떤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저항의 기제로서 이것을 대했을 때에는 분명한 늑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라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약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학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문헌 실증적 방법에 있어서의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한일 병합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헌 실증적으로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팩트가 나오게 되는 그 계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퍼스펙티브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점이 일제강점기에서는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 한국학이나 주체적 조선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곧 문헌 실증적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에 있어서만큼은 차이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그게 아니라 강점기라는 그 특성을 당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조선학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문화제국주의적 태도와 그 역사적으로 한국학을 수립하려는 그 대립각이 여기에서부터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나 군사제도를 일제강점기니까 조선총독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파견되어 있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메인스트림은 조선총독부가 갖고 있는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이겠죠. 그러지 못한 어떤 주체적인 접근들은 좀 산발적이고 레지스탕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출신들로 조직된
조선 어문학회가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나타난 조선 어문학회. 이 조선 어문학회는 한국인에 의한 국어문학 연구로 상당한 성과를 이제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갔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로 갔던 곳이 일본 이제 경성 제국대학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세운 대학이죠. 한국에서 이제 일본이 문화제국적 관점으로 세웠는데 문화제국적 관점을 이제 그들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풀이를 한 거예요. 그게 국어국문학 연구죠. 그래서 김태준이라는 학자의 조선학문학사, 조선한문학사, 조선소설사,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고종옥의 조선민요연구. 자, 이런 것들이 그 조선인만의 조선인 다음에 그 어떤 주체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 사료, 작품들을 위주로 기술을 한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최남선, 정인보, 이능화, 안확, 최연배 등의 학자들도 한국학과 관계된 저서들을 펴낸 거예요. 그 최남선과 이능화라는 학자는 신문화운동의 하나로 한국의 민속 연구에 몰두해서 한국학이 근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죠. 자, 이런 신문화운동 그리고 한국의 민속 연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한국학에 뭔가 용솟음 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주체적 한국학 연구에서 이 일제 강점기에 띄고 있는 그 역사적 접근의 그 한계와 당위성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계가 뭐냐면요. 지금 송석하, 손진태, 김두원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기여했는데, 한국학에 어떤 기여를 했냐면은 한국학의 그 조선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놀이,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담은 거를 그런 것들 담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학문적 접근은 민속 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민속 연구가 어떤 가능성으로 제시된 것이 사실인데, 자, 그 가능성을 어떤 사실은 주체적 중립성을 그러니까 주체성과 동시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카운터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카운터 성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앞서서 이제 갖게 되는 앞서서 갖게 되는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그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영토성을 보게 되는 그 관점이 식민지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변혁을 시켜야 될 의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연구가 민속 연구 그 자체라는 어떤 그 객관적 중립성에 머무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제국주의적인 일본이라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특성상 문화제국주의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력해진 민족의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의 하나로서 한국 민속 연구에 열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학 연구가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게 오염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워낙 정치적으로 무력해졌고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으로 길들여져 버리니까 학문적으로도 이거는 동화가 아니라 완전히 굴종의 관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굴종의 관점들을 뛰어넘고 하나의 이 한계이지만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 자국민의 역사적 인식을 어떤 자부심의 측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관점이라면은 이 민속 연구를 재료 삼아서 이 재료가 우리 조선과 우리 한국 민족의 얼을 살릴 수 있는 민족주의 운동의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한국 민속 연구에 이와 같은 학자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열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적 애국주의가 식민지 현실에서 과거 잔존물에 대한 민족적 관심의 환기 등 영광의 과거를 뭔가 유토피즘으로 이상화하려는 복고적 경향을 띠게 되어서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과거 막 엄청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했다. 근데 그거는 이거를 여러분 좀 은어로 국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은 그냥 자국민들의 어떤 환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한국 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객관적 중립성. 근데 객관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8.15 해방 후 민속학자들의 과거 지향적 태도를 낳는 하나의 그 불우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나눠봤고, 세 번째 시간에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자, 쉬었다 오겠습니다.